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지. 저는 평생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울면 그만 울어라. 아프다고 하면 참아라. 힘들다고 하면 세상 원래 그런 거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친구들 엄마는 다정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간식을 챙겨주고 시험 못 봤다고 속상해하는 아이를 안아주고 잠들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만 저럴까?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서운함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어머니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졌고 눈빛도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자.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갔고 그 뒤로 거의 10년 동안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감기 조심해라.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현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는데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빈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공책 몇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에게 모진 말을 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올해 42.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입니다. 아내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면 불안했고 사랑받는 순간에도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울고 있던 어린아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집을 나갔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 일을 마칠 때까지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해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잠시 후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선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냐? 남자가 쉽게 울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서러워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내가 안쓰럽지 않은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기억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제 가방만 건네고 말했습니다.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라. 시장 나가야 한다. 그날 운동장 한쪽에 혼자 서 있는데 괜히 창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사진 찍고 웃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였으니까요. 입학식이 끝난 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 집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을까 기대했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김치찌개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다는 걸.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쁨 속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와도 어머니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계속 유지해라.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해도 넘어지진 않았냐? 끝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듣고 싶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인정받고 싶어졌습니다. 학교에서든 친구들에게서든 누군가 제 존재를 칭찬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다시 작아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저는 점점 어머니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쌓여있던 서운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유독 화가 났습니다. 친구 어머니들은 다정했습니다. 간식을 챙겨주고 우리 아들 친구 왔네.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늘 싸늘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친구를 데려오면 눈치부터 줬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먹은 건 치우고 가라.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인데?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래.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사람은 결국 혼자 사는 거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세상을 믿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글쓰기에 빠졌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제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도현아, 넌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재능이 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준 게.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 글을 썼고 각종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웃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나 대상 받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상장을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었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끝이야?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된장찌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들뜨지 마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싫어. 왜 한 번도 칭찬 안 해줘? 엄마한테 나는 그냥 짐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기대하면 다 실망이다. 그날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자. 대학교 합격 발표 날. 저는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족들과 외식하러 갔지만 우리 집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서울 가면 안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길 바랐습니다. 멀리 가지 마라. 엄마가 보고 싶을 거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엔 학교,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안 봐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감기 조심해라. 돈 부족하면 말해라.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싫었습니다.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피했습니다. 나중엔 번호를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 추락 사고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내려간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울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감정이 없는 건가? 장례 마지막 날,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학교 계속 다녀라. 집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차갑게 들렸습니다. 결국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었고 무시당하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공할수록 더 공허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면 불안했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사람은 결국 떠난다. 저는 어느새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2이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의 아내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었고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끌렸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 몰라. 그 말에 지연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을 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모시자.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와도 돼.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하객석 맨 뒤에 검은 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잠시 서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식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딸 수아가 태어난 뒤에도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 하나와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애기 감기 걸리지 않게 해라.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목도리를 바라보다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괜히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김도연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처럼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안. 어머니는 아주 작아져 있었습니다. 손등엔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내 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낯설지? 마지막까지도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너 하나 키우려고 몸 다 망가졌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왜 표현을 안 했는데? 장례 마지막 날, 빈집에 혼자 남은 저는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엔 금이 간 냄비가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물건이 제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해진 공책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현이가 오늘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예뻐서 계속 안고 있고 싶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도현이가 열이 많이 났다.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업고 있었다. 아이가 무서울까봐 일부러 담담한 척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현이는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세상 기대에 들뜨다 상처받을까 무섭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말했다. 당신까지 약해지면 저 아이 못 버틴다. 그래서 나는 독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차가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일기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현이가 서울 간다고 했다.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전화 안 받는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오늘도 통화 버튼만 눌러봤다.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다. 멀리서 웃는 얼굴만 보고 왔다. 행복해 보여 다행이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도현이가 이걸 읽게 될까? 그날이 온다면 제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 평생 차갑다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너무 늦어버린 후회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딸 수아가 넘어지면 예전의 어머니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괜찮아? 아팠지? 아내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예전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걸. 그리고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걸. 지금도 가끔 어머니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종이는 낡았고 글씨는 흐려졌지만 그 안엔 평생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드렸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고생했어. 그 말을 했더라면 어쩌면 어머니는 조금 덜 외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미워했던 기억만 붙잡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별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랑은 정말 떠난 뒤에야 보입니다.